자, 대강 예산 결정이론이 뭔지는 대강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는. 기본하고 난 뒤에 조금 더 꼭 외울 건 간추려 줄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79번에 31번이 왜 틀렸어요, 쌤? 79페이지 31번. 쌤, 문 좀 닫아주실래요? 와, 우리 쌤 좋은 운자다. 31번 왜 틀렸어요? 31번. 79페이지 31번. 당연히 아까 영기준 회사는 점쟁주의라고 그랬어요. 총체주의라고 그랬어요. 총체주의.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32번은 단절 균형 모형은 예산의 단절 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지향성을 지닌다. 이 이론의 가장 큰 한계가 뭐야, 쌤? 그렇죠. 과거의 건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어. 자, 봐봐요. 우리가 왜 이명박 정부 돼서 하천관리 예산이 이렇게 늘었는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오다가 거기다 1조 원 가까이 아래로 이렇게 놨었거든. 그다음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 대책에 대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거 쭉 얼마 큰 차이 없이 왔다가 갑자기 어때? 태양광 사업인 이번이 하면서 확 늘어났죠. 그건 설명이 가능하네. 근데 다음 정부는 뭘 강조할까? 어떻게 될까? 이 정부까지는 모르니까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되겠어? 모르겠죠. 자, 그래서 미래의 지향성을 지니지 못하죠. 미래를 설명할 수 없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래요, 보통. 예산 극대화 모형은 관료들이, 자, 예산 극대화 모형 하면 누가 생각해요? 니스카덴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 있었죠. 그래서 니스카덴은 예산 극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예산이 뭐가 되면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이 가장 클 때 우리가 제일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야 예산을 가장 절감해서 높은 걸 쓸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예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그래서 이만큼은 사실은 이게 가장 효율적인데 불구하고 이만큼 더 자기 부서가 예산이 많으면 힘이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럴 때 그럼 여기서 뭘 바꿔야 되겠어? 예산 극대화, 니스카덴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면 관료들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가 아니라 사적 효용이겠죠. 개인적 효용은 극대화를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34번은 합리주의 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의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비용 편익 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 그러겠죠. 35. 공공지출 관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 가지 규범에서 총량적 재정 규율이란 아까 세 가지 규범이 있었죠. 이란 예산 총액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시적 예산 결정을 토대로 자원 배분을 이루는 개념이다. 전체 입장에서의 규율이니까. 그 다음 공공지출 관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 가지 규범에서 배분적 효율성은 각 재정 부분 간 자원 배분을 통한 재정 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예산 지출의 편익이 큰 분야의 예산액을 집중적으로 집중할 때 이 배분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도 맞죠? 37번 왜 틀렸어요? 자, 왜 틀렸어? 어떤 게 더, 자, 총체적 재정 효율성하고 그 다음 내려온 게 총체적, 그 다음 내려오는 게 뭐라 그랬어? 배분적, 그 다음 제일 하위적 입장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영상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봐봐. 여기는 전체적인 입장이고 여기는 조직 간이고 여기는 조직이라고 불러도 되고 부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조직 내죠. 또는 여기를 부분이라고 불러서 그냥 부문, 간, 부문, 내 이렇게 불렸죠. 3,000원 공공지출의 재정건설성을 위한 세 가지 규모에서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 당연히죠. 자,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어디나 똑같아요. 여기는 어디나. 효율성은 투입분의 산출이 최대로 되는 거죠.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에서 예산 흐름의 의사결정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설득 맞죠? 자, 세출에서는 선택 맞죠? 자, 균형에서는 제약 맞죠? 과정에서는 누가 참여할 것인가였죠? 그럼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건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니까 무엇에 얘기했어? 과정이 아니라 자, 봐봐.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어. 거기 있는 것처럼. 자, 먼저 어떤 거? 세출. 그 다음 세출에서는 그렇고 미안해. 거기 제일 먼저 세입해야 된다. 세입, 세출, 그 다음 거기 균형, 그 다음 집행, 과정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자, 우리가 외워버립시다. 이거 루빈 모형 나오면 세입에서는 무슨 정치? 무슨 정치? 설득, 그쵸? 세출은 세선 선택의 정치, 그쵸? 그 다음 균형은 제약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집행은 책임이라고 그랬죠? 과정은 누가 참여하는가?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누가 참여하는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 그냥 청킹 앞으로 해서 청킹을 외워버리면 돼. 앞장만 따서 세설, 세선, 균제, 집책, 과참 또는 과두 뭐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시험 보기 며칠 전에 한 서너 달에나 12월 말에나 이건 한번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크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주려고 그러니까 암기법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분량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따로 놔두고 암기법만 따로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암기법만.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이거 암기하면 맨날 안 잊어먹겠다. 그리고 거기다 생각 없이도 맞출 수 있겠잖아. 그냥 아까웠지? 누가 참여가 되는데 책임이 나오면 그냥 집행이죠. 자, 그 다음 43번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 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간 합리모형은 뭐라고 합니까? 뭐이답니까? 쉽게 말해서 should be 뭐 해야 한답니까? 합리모형은 비시분석을 해야 한답니까? 비시분석 한답니까? 해야 한다죠. 그렇죠? 그래서 합리모형은 거기 같이 어떤 다 규범적 성격이 강하죠. 자,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기술적 성격이 강하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는 건 뒤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 규범적 성격이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걸 처방적, 규범적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성격은 우리가 디스크립티라고 그러고, 자, 봐봐. 뒤에가 뭐뭐이다. 자, 우리가 한번 가서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진단하죠. 진단하고 나서 우리가 그 뒤에 뭘 써줘요? 처방전을 써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단할 때, 자, 여러분들 엑스레이도 찍고 뭐 쭉 하면서 진단하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선생님 술 좀 잘 드시죠? 술이 좀 잘 드시죠? 그러면 이를테면 간이 10cm 미안해요. 간이 2cm 부었습니다. 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부어야 한다. 이런 거 안 하죠. 진단적 성격이라는 건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거잖아. 이럴 때 우리가 기술적이라고 그래. 기술적. 그 묘사한다. 기술한다. 디스크립트. 이렇게 기술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았죠? 그럼 이제 간이 그렇게 했다 그럴 때 그 뒤에 처방전을 쓰면서 약 같은 거 주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처방적이다. 그 말은 그래서 이거 똑같아. 처방하면서 뭐라 그래요? 절대 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이 약을 하루에 3알씩 먹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슈드비, 즉 처방적인 거하고 처방적 또는 규범적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처방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약만 주는 거. 이 약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처방적이고, 규범적인 그러면서 뭣도 꼭 당부해. 앞으로는 술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규범적 성격은 뭐다?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합리주의, 총체주의라는 건 PC 분석에서 A보다 B가 훨씬 능력적이면 B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점증주의는 어떻게 말해요? 점증주의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단절 균형 모형이나 전부 다 이다죠. 자,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천에 대한 하천에 대한 재정에 대한 투입이 갑자기 40배가 향상돼야 된답니까? 향상됐답니까? 40배가 증가했다죠, 그냥. 증가해야 한다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점증주의로 접근하면 이다이고 거의 대부분 합리주의는 해야 한다. 이제 좀 정확히 알겠어요? 규범적 성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규범적 성격과 대비되는 말은 진단적 성격 또는 기술적 성격 이런 거예요.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 모형의 유용성이다. 자, 당위적, 방금 슈드비, 이게 당위라고 그랬죠? 자, 다시, 당위란 말은, 당위적이란 말은, 영어로 슈드비이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당위.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형태로 나오겠죠? 그럼 당위적 예산 배분이란 말은 다른 말로 슈드비니까 합리 모형이죠. 총체주의죠. 단절 균형 모형을 따르는 예산 결정자는 사후 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자, 우리가 사후생 또는 사후생? 이제 이 정책 결정이 끝났을 때 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이것에 적합한 게 니스카센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겠죠? 그렇죠? 예산 극대화 모형. 46번 한번 봅시다. 다중합리성 모형은 정부 예산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형태를 구분. 그렇죠.
아까 루빈의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 못의 입각에 있다 그랬어. 실시간 예산 모형 입각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다중 모형도 마찬가지. 아까 세입 단계, 세출 단계, 그다음 균형 단계, 그다음 집행 단계, 뭐 과정 단계 이렇게 나눠놓고 어떻게 했었어요? 각각의 흐름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정치들이 똑같다면 다 이것도 마찬가지. 각각을 편성할 때, 심의할 때 다 합리성이 다른 합리성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 맞고. 다음 글을 기억에 해당하는 모호성 모형이다. 이제 모호성 모형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 가서 이제 하나 봅시다. 모호성 모형 하나 나왔으니까. 모호성 모형은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거는 똑같은 거야.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 어디에다 도입한 거야? 그냥 예산 제도에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하다? 말 그대로 모호하다는 거죠. 모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모호성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코엔이나 밀러 등이 주장한 조직화된 무정부. 우리 조직론에서는 조직화된 무정부를 배웠고, 이때 정책 결정은 쓰레기통 모형이고, 밀러도 있습니다. 밀러. 쓰레기통 모형이고, 재무행정에서는 모호성 모형으로 불러요. 다 같은 모형입니다. 같은 연결된 거. 특히 이런 것 좀 봐봐. 조직화된 무정부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어? 코이나 밀러는 대표적인 조직이 대학교나 병원 같은 데 보면, 자, 대학교 보면 목표가 어때? 완전히 명확한 거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취업이 목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참된 학문의 연구가 목표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참된 인간 만드는 게 목적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굉장히 목표가 불분명하고, 방법도 어때? 방법도, 가르치는 방법도 교수마다 다 다르죠. 그 다음 참여도, 자, 유동적 참여라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참여하죠. 우리 맨날, 삼성 직장에 가면 맨날 직장에 가야 되죠. 근데 대학교는 자기 시간 있을 때만 가면 되죠. 그것도 아침 10시에 갈 수도 있고, 좀 오후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조직되어 있긴 한데, 어때? 느슨하고 굉장히 조금 무정부적인 상태죠. 그럴 때를 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건 두 개 다 여기서도 설명했고 여기서도 다 설명했으니까, 쓰레기통 모형에서 특히 설명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기는 코엔이다 그러면 알 것 같아서 밀러라고 그랬어요. 밀러. 코엔과 밀러 공동작품입니다. 그래서 모호성 모형, 밀러 비함적 의사결정 모형을 예산에 적용해서 1991년 개발한 예산 이론이다. 방금 같은 모호성 이 모형은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 하위단위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조직의 예산 결정에 적합한 예산 이론이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거꾸로 말하면, 자, 여기 봐봐요. 왜 A에게 A가 아니라 B를 하죠? 다죠? 왜 A에게 A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B 사업을 하죠? 그럴 때 뭐라고 답하는 거야? 모호성 모형. 우연히 그런 거야, 우연히.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시기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운이 좋아서 그런 말 많이 써. 우연히 운이 좋아서 비한 거예요. 이렇게. 우연히.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런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합리 총체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B를 선택했어요? A보다는 B가
B씨 분석하니까 좋으니까. 그쵸? 점쟁주의는 B는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거고. 자, 여기 봐봐요. 만약에 다중합리성 이론은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기서는 딱 뭘 썼다고 안 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다중이론은 여기 전자에서 나온 거라 여기서는 적용하기 좀 곤란하지만 흐름을 다 나눠야 된다는 거죠. 정책 결정 과정이. 자, 그 다음 서메이와 윌러뷰의 예산운용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정부 예산의 아까 결과론이었어요? 하면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처럼 과정적이었어? 과정적이었죠? 서메이어와 윌러뷰의 예산운용 다중합리성 모형은 미시적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서메이어와 윌러뷰의 예산운용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 형태를 구분해야 된다고 돼 있죠. 서메이어와 윌러뷰의 예산운용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예산 과정과 정책 과정과의 연계적 점의 인식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킹덤의 정책 결정 모형과 여기까지 맞는데 그림과 톰슨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조직 과정 모형이 아니라 아까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이었죠. 선생님 51번 같이는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가끔 지문에 뭐하게 옳은 것을 해서 틀린 지문 하나로 넣을 수는 있겠죠. 윌라우스키는 이제 한 번만 더 봅시다. 76 한번 갈까요? 자, 거기 국가의 경쟁력하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 국가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고 국가의 예측 가능성 굉장히 높을 때 어떤 형태를 취한다? 예산이 점진적이다. 왜냐하면 아까 점진적인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근데 국가 경쟁력은 작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은 대신에 높은 것은 미국의 지방정부고 세입 예산.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양출, 세입 이렇게 부르는데 양입 제출로 돼 있죠. 뭐가 중요해? 세입이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 들어오는지가. 그 다음 국가 경쟁력은 큰데 예측 가능성 굉장히 낮은 거 보충적이라는 거예요. 보충적. 보충적 예산을 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기적인 예산이 없어 그냥 보충적으로 막 짜. 아랍 같은 데 국가에는. 왜 예측 가능성이 낮?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낮겠죠. 언제 짤지 모르니까. 그 다음 국가 경쟁력도 낮고 예측 가능성이 낮을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래.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자, 윌라부스키의 예산 형태 유형 중 국가 경쟁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이 형태는 세입 예산 맞죠? 세입 예산이다. 그렇죠? 세입 예산이 아까 양입 제출이 있었죠?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국가 경쟁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죠. 미국 주정부, 미국 지방정부. 자, 쌤, 대강 어떤 건지는 대강 알았죠? 대강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예산 결정이론. 예산 결정이론은 우리가 총체주의, 점쟁주의, 그 다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다중합리성.
관절, 균형. 이 네 가지가 시험에는 잘 나온다. 꼭 알아둬야 되겠다. 그쵸? 그 다음, 총체주의는 예산 전 과정에서 어떻게 일어난다? 뭘 추구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예산의 전 과정에서 기법으로는 무슨 분석을? 비용, 효과 분석을 주로 해서 대안들이 선택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과연 그러겠느냐? 그렇죠? 하는 단점이 있다. 단점은 인간은 완전한 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밖에, 완전한 합리성이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선택할 수 없을 뿐더러 시간과 비용도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또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해야 되는 제한도 많이 없죠. 그래서 항상 총체주의. 왜 이 다리를 건너느냐? 이 다리가 내년에 몇 명이 이용할 거냐? 이런 것도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비시 분석해서 거의 이 부분을 선택했다는데, 여기 박물관 안 만들고 다리를 만들었다는데, 이건 좀 그렇죠? 비시 분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뭐 이런 한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는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다. 슈크가 뭘 이야기했다 그랬어? 어떤 거? 우리가 희소성, 이 자원의 희소성과 어떤 예산 제도들이 행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눴었죠. 그럴 때 어떤 게 있었어? 합리주의 입장에서. 자, 먼저 어떤 희소성이 있다 그랬어요? 희소성에는 희소성 세 가지. 자, 희소성이 뒤에 있습니다. 슈크가 이야기했던, 자, 완화된 희소성, 만성적 희소성, 급성 희소성, 총체적 희소성. 그래서 완만급총이라고 돼 있겠죠. 그쵸? 완만급총. 그 다음, 공공지출관리에 새로운 기율 같은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슈크가 이야기한,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다? 그렇죠. 우리가 희소성 유형과 예산제도. 희소성 유형.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공공지출관리.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만급총. 그 다음, 공공지출관리에서는 총량적 규제가 있고, 배분적, 운영상. 그렇죠? 효율성. 이런 게 좀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것만으로 이야기하자면, 자, 여기 한번 해볼까? 회상 좀 해봅시다. GBB가 맞는 게 뭐예요? GB가 완만한 희소성입니까? 아니면 뭐 희소성입니까? 완화된 희소성입니까? 만성적 희소성입니까? 완화된, 만성적, 급진적, 그쵸? 급진적 희소성. 그 다음 총체적 희소성. 그럴 때 완화된 희소성은 PPBS고, 여기는 GBB고, 여기는 기존 사업 증가분,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그랬어? 신규 사업. 또 이거 다 가능해. 근데 여기는 이것까지, 이건 가능하지 않죠. 자, 급진적, 여기는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위주로, 어떻게 하면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GBB라고 그랬고, 급진적 효율성은 어떻다고 그랬어?
이제 여기밖에 없고 이 두 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임기응변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거기 단기적 임기응변적, 그렇죠? 완전히 뭐가 없어, 자원이 없어, 희소해. 그럴 때는 이거 놔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럴 때 회피형 예산을 짠다. 얘는 임기응변형. 공공지출에서는 전체 지출들, 총 지출에서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먼저 따져보는 거고, 이걸 이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국토부를 줬을 때, 보건복지부에 줬을 때 어떻게 효율적일 것인가, 어디에 많이 줄 것인가, 이게 배분적 효율성이라면 이 조직 부문 내에 있어서의 효율성, 그렇죠? 이걸 추구하는 건 운영상 효율성이었다. 이 부분 좀 어려워요, 쌤. 이 부분 조금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 그럴 때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 완만급총, 그쵸? 그렇지 않으면 총급 만완. 총이 급한 만완이는 뭐 이렇게 외울까요? 만완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의미가 없네. 총급 만완. 만완. 총이 급한 만완이, 그렇죠? 됐습니다. 여기 슈크가 샤크하고 비슷하죠? 상어랑 비슷하죠? 이 학자 이름이. 그러니까 상어가 오니까 총이 급하겠죠? 근데 이게 만완이가 잘 외워져야 되는, 잘 몰라. 일단 어쨌든 상어가 다가오자 총이 급한 만완이는, 그쵸? 자,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전체적인 총체성, 그 다음 배분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 이렇게 쫙 적어놓고, 다중합리성 모형, 와, 좋다. 다중합리성 모형은 어떤 것에 입각해 있다? 킹던에 우리가 이 정책의 창이 있었죠? 정책의 창, 정책론을 배웠잖아. 킹던의 모형하고 루빈의 실시간 예산결정 이론하고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별로 나오진 않네? 근데 루빈 건, 여기서는 정책에서 많이 나오니까 거의 정책으로. 루빈 건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나오네. 그럴 때 세입에서, 세출에서, 균형에서, 집행에서,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 세입, 세출,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것 정도는 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세세, 균, 집, 과, 그쵸? 그 다음 여기는 설득으로, 여기는 선택으로, 여기 균형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 균형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한다 그랬어? 여기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했고, 균형은 자원배분. 균형은 갑자기 생각났네. 그렇죠. 이 배분의 제약이었죠.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말만 입에서만 돌고 있어요. 제약 조건. 고마워. 제약 조건. 과정에서는 누가 참여하는가, 그쵸? 누참. 그래서 세세 균집과 설선 재책누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그쵸? 자, 두 가지 해볼까? 세설 세선 그것도 어렵습니다. 자, 이거 좀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이해해서 해도 좋고. 자, 단절 균형 모형은 우리가 단절 균형 모형은 어떤 거라 그랬어?
점징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왔다 그랬죠. 왜? 점징주의는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걸 단절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단절 균형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자, 특히 단절 균형 모형과 유사한 게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경로 의존성 등이 있다. 뭐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다중합리성 이론은 미시적 수준이고 말 그대로 무엇에 따라서 다중합리성은 했고 여기 따라서 단절 균형 모형 이건 자 아까 점증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랬죠? 근데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 단절 균형 모형의 단점. 일단 언제 단절 균형 모형이 나올지 시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과거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잘해주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끝이야. 시험에 나왔던. 그래서 선생님들도 정리할 때 다른 전공 정리할 때도 이런 거 마치 이렇게 쭉 써놓고 여기에다가 키워드들 기출에 나왔던 키워드를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모호성 모형은 무엇에 해당된다? 코엔, 그 다음 밀러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으로서 쓰레기통 모형 또는 저주가 된 무정부랑 같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이 있어요. 질문. 그래서 예산에서 지금 재정에서 예산의 총론 부분 했었죠. 그래서 예산의 기능을 했다. 예산의 기능을 했었고, 그 다음 또 어떤 거 했다? 예산의 종류했었다. 그렇죠? 자, 예산 원칙 빼먹었습니다. 미안. 예산 원칙 먼저 했었죠. 예산의 원칙. 원칙은 고전적 원칙하고 현대적 원칙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꼭 한 문제는 나오는 부분이다. 예산의 원칙. 그 다음 예산의 종류 해가지고 이거 어떤 걸 했다? 예산의 종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런 거 배웠죠? 일반, 특별, 기금. 그렇죠? 그 다음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예산이 언제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자 수정예산, 본예산, 그 다음 추가경제예산 이렇게 나눴다. 그렇죠? 그 다음 예산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걸 통합 재정이라고 그런다. 그 외에도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성인지, 감수성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또는 지출예산 제도인데 또 뒤에 가서 나오니까 여기서 간단히 지금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고 나서 분류를 봤어요. 분류. 예산의 분류는 적은 순으로 이야기하면 품목별, 기능별, 그 다음 품목별, 기능별,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제활동 프로그램 활동별이라고 그랬죠? 사업별 또는 프로그램. 그래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거 본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프로그램. 자, 그 다음 우리가 통합재정에 쓰이는 건 경제, 성질별 분류 이렇게 했었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예산 관련 기관인데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하고 한국은행 이원영이죠. 자, 우리가
국고실하고 예산실이 함께 이게 뭡니까? 저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고 그러네. 재정경제부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뭘 봤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잘 안 나온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예산, 결정, 이론,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냥 좀. 대강. 이렇게 정리해야 시험장에 가서 안 잊어먹어. 빨리빨리 회상이 되니까. 좀 쉬었다가 오후에는 예산 과정 논하겠습니다.